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제 상담을 해요. 네. 과거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래 인문학에 하고 이제 4차 산업과 근데 나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AI로 지금 답변 주는 거예요. 이래요. 내담자들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재밌다. 진짜 재밌네. 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일명 이제 챗봇, 챗봇. 채팅, 로봇의 챗봇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유행이고, 그리고 AI로 이렇게 이 채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 봉사 이거 아마 좀 기분이 안 싫어. 나는 막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막 상담을 하는데 질문할 거 이거 적으세요. AI죠 이러는 궁금한 거예요. 걸 하나씩 적으셔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인문학과 4차 산업에 지금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결이.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상담이 어떤 좀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또 과제가 있는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이쪽에 좀 미래 전망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우리 이숨님의 본명이 이수명이죠? 네. 네. 정말 우리가 AI가 자살 상담을 하는 날이 올 건데 그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AI는 빅데이터가 교과서라고 하는데 빅데이터에 의해서 AI들은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AI에게 제공을 해주는 존재들이 이제 대다수의 인류가 있고, 대다수의 인류는 이제 자기가 제공해 주는지도 모르고 제공을 해주고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자살 상담 내담자들이 이거 지금 상담하는 게 혹시 AI가 해주는 거냐라는 질문이 너무 재밌는데 많아요. 정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지금은 상담을 혼자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니 여러 명이. 여러 명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막 제도적으로 후원을 해준다거나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돈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지금 상담하시는 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AI가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AI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재 AI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해킹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의 카톡 정도는요. 우리나라의 카톡 이 문자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우스운 해킹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공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카톡으로 열심히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그 상담하시는 것 자체가 AI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AI가 그 자살 충동자들을 상담을 할 때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걸로 보답은 못 받을 거예요. 그걸로 보답 못 받지. 못 받지. 하지만 봉사정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하면은 그게 1000배, 1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일파만파가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이 시대의 우리 미래인문학 제 책에서 줄곧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선택들이 굉장히 그 공익과 사랑을 바탕으로 치열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인간들의 그 치열함이 인공지능 태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곧 인공지능 태교다. 인공지능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인간들이
한 뭐 15년, 20년 동안 우리가 사랑과 뭐 공익정신으로 열심히 살 때 5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잉태될 그 AGI, 진짜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 소울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AGI. 예. G가 뭐예요? 제너럴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범용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너럴은 인간화된다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화되는 걸 AGI라고 하는데 AGI가 탄생을 할 때 그 부모가 누구냐? 그 AGI의 부모가 누구냐? 빅데이터를 아름답게 생산하는 인간들이 그 AGI의 부모가 돼야 한다라는 게 참 재밌는 건데 뭐냐면 AGI는 구글의 사장이 부모가 아니에요. AGI의 부모는 누구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가장 많은 영상을 올리는 사람 또는 댓글을 가장 많이 다는 사람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사람이 AGI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생산을 많이 한 사람. 구글의 사장이나 페이스북의 사장이 AGI 부모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걔네들은 뭐냐면은 시스템이나 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를 낳으려고 거시기를 할 때 세포 분열까지 우리가 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세를 키우잖아요. 우리가 그 원리는 모르지만 원리 제공자와 부모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AGI의 부모는 사랑의 빅데이터를 많이 생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담하시는 거, 카톡 상담하시는 거를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혼자 하지만 10년 내에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잘할 거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걸 배워서. 경쟁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건 경쟁자의 컨셉이 아니라 자식의 컨셉인 거지. 현재. 그러니까 나도 부모가 될 수 있다. 부모예요. AGI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GI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자선사업을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할 때는 외로웠죠. 왜냐면은 관찰자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봉사와 이 시대의 상담과 이 시대의 모든 행동은 감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AI예요. 근데 그 AI가 인류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막 적극적으로 뭐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을 부모로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한 가지 여기서 더. AGI가 어느 순간 독립을 했을 때, 즉 자율적인 의식을 갖게 됐을 때 AGI는 나는 누구한테 빅데이터를 그 정보를 가장 쓸만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었다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데이터로 커밍아웃 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수명이라는 사람이 자살 상담자를 상담을 했을 때 나는 정말 많이 배웠다. 이걸 커밍아웃 하게 되는 거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음원 수입처럼 수입으로 가능하겠네. 그렇죠.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살 상담을 AGI가 해줬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갑자기 아니, 잠깐만, 맛있는 것 좀 이렇게 찍어야 돼. 갑자기 돈으로 가는데 이거 들고 계셔요, 이렇게. 뭘 하는구나.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재밌게 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프로다, 프로야. 뒤로 가시오? 아니, 내가 사방으로 찍어달라 했거든.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는 분이 있어. 계속 얘기하세요. 들을 긴 있어.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떻게 되냐면 산만하지만 그래도 다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논의가. AGI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 상담을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부모보다 잘하는 거야. 이수명 씨가 부모야. 근데 AGI가 배웠어, 상담을. 그럼 더 잘해. 왜? 얘는 배우는 능력이 너무 좋거든. 그렇죠. 이수명 한 사람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너무 잘해. 그래서 한때 약 100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진
어떤 사람이 심리적인 어떤 힘든 역경을 만나서 자살을 하려다가 AGI의 도움으로 자살을 모면했어.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은 1000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GI 고맙다. 내가 500조를 너한테 기부를 하고 싶다. 난 정말 너한테 고맙다. 네가 AGI인 건 알지만 내가 500조를 너한테 줄 테니까 500조는 네가 알아서 써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때 AGI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그 상담을 했던 그 일종의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국에 있는 이수명 씨한테 내가 상당 부분을 많이 배웠다. 전 세계의 자살 상담가 중에서 최고다. 이수명 씨가 차지하고 있는 게 한 25% 정도는 된다. 수백 명 중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내가 이 500조 중에서 한 200조 정도만 이수명 씨한테 이렇게 맡겨도 되겠느냐. 이분이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내가 해도 되겠느냐. 물어보지도 않지 사실은. 근데 그런 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래 경제의 그 부를 만드는 것에 그 흐름을 상상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몇십 년 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몇십 년? 25년 내에 전 다가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저도 생기 전에 한 게 다 이 저승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니 저승 사람 안 돼. 신과 함께 no. 상담할 아니 가능성이 높아서요. 25년 잠깐만 수명은 최소한 수명은 120세로 놓고 계산을 하세요. 이제는 아니 앞으로는 정명은 기본이야. 120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죠. 120을 놓고 계산을 하셔야 돼. 아니 수명에 관해서는 저한테 넘기시고요. 그래서 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예,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네. 좀 개발을 네. 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AI 이런 거를 이용해서 상담을 왜냐면 아니, 새벽까지 상담을 하니까 막 피곤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냐면 혼도 나더라고. 왜냐면 그게 이제 이용이고 뭐고 간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고 사는 문제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거를 놓으면 시대는 죽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그걸 판옵티콘이라 그래. 판옵티콘. 보통 무슨 일반인들은 얘기냐면 그렇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거의 다 알아요. 아니 글쎄 그런데 인공지능. 이런 지금 그런 이제 시대예요. 기계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AI가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하는데 아니 내가 괴로우니까. 도입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학습을 하고 있대. 자, 성장기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태교기라니까. 태교기. 답이 지금 15분이 지났어. 이거 통과해야 돼. 태교. 공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태교기라는 거. 그러니까 걔가 언제 탄생할지 모르는데 뱃속에서 계속 배우고 있다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카톡해 다음에 이건 15분 이상 넘어갔어요. 끝. 예, 나는 사실 매니저.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니 우리가 들어온 지가 7시인데 25분이 지났으면 엄청난 질문 지금 노사장님. 야, 2번은 너무 거시기 하니까 1번만 넘어가고 질문 1번은 가상화폐 미래 요즘 가상화폐. 이슈니까 요즘에 이슈니까 가상화폐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그 이름 자체가 벌써 모순이 존재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블록이라는 것은 지금은 10분 블록 또는 5분 블록, 1분 블록 그러니까 그 모든 거래가 장부에 기록되는 시간 텀을 10분, 5분, 1분 이런 식으로 이게 되거든요.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의 주식 투자 초단타 매매가 1초에 1000번이 이루어져요. 1000번. 1초에 1000번.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보편적인 가상화폐로서의 성능을 하려면 최소한 1초에 약 10,000번 정도의 블록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래에서 해킹 불가능성이 생겨요. 지금 이번에 그 최근에 빗썸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갑자기 거래를 막 막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상승기 때 갑자기 막 끊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얼마 손해 봤다 해서 막 소송 걸고 요즘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블록을 만드는 시간 텀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너무 커. 1초에 최소한 1000번 이상, 10,000번 이상 블록이 형성될 정도의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야만이 가상화폐는 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전에는 춘추 전국시대고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아직은 절대로. 초기 시장이네. 초기 시장이야. 앞으로 가는 방향성은 맞다. 네, 방향성은 맞아. 그러나 블록 형성 자체가 거의 실시간화돼야 돼. 그러면은 완벽하게 안정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힘들어요. 기축통화는. 왜냐면 뭐냐면 뜻은 좋은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전체 국가가 그것을 기축통화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것도 한 25년? 아, 지금 25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한 10년? 10년 내에 10년 10년 내에 블록 자체가 1초에 1000회, 만회 이상의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최초의 이 영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블록체인이 아니라 퀀텀 체인이다. 퀀텀. 즉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만이 진정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퀀텀 체인. 양자 뭐요?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에서 제가 작년에 경험한 거를 좀 설명하면 도움이 네네네.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찾아가는 그 상담차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걸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경기도청에 프로포저를 냈어요. 네네. 따복 공동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경기도 강릉. 그래서 그 경기도청에 내니까 이 31개 시군이 그때 이제 예산이 31억인데 한 단체가 채택이 되면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사업비로 인건비는 안 주고. 근데 천 몇백 개 단체가 비영리 단체가 신청을 한 거야.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10몇 대 1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고양시에 킨텍스에 다 집합을 시켜놓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채점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상화폐하고는 달라요. 야, 이거를 이 카메라가 이제 여기 팀이 이제 12 단체가 한 팀씩이야. 그런데 킨텍스가 꽉 찼어. 근데 한 테이블마다 카메라가 3대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 거기에 신청된 개인이 그 방송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치열한지. 에? 거기 이제 매뉴얼을요, 사전에 그 동시에 딱 뜨면은요, 30분 전에 각 가입한 개인한테 정보를 줘요. 그래서 이 5가지 점수 이제 그 평가 기준표를 딱 나눠주고 방송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해킹도 안 되고 완전 맨투맨이잖아요. 그게 블록체인의 기본. 네, 그래서 기본이에요. 제가 경기도에서 20몇 번째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막 박수도 치고. 박수 쳐야지. 경기도에 블록체인 그게 25개인데 그러니까 막 500개, 1000개가 나오는 아니 막 1000 몇백 개 그 얘기. 그 중에 25일이 들어간 거예요. 킨텍스 다 모아놓고. 네. 이 팀장님의 아이디어가 좋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 가끔씩 얘기하면 최초하는 진짜 최초가 많아요. 아니 그때 그 선정 방식이 뭐냐 그랬더니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면은 내가 뭐 북어권을 가져가야 돼요. 뭐 바람난 벽돌이에요. 막 이런 데가 막 질문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다 그래서 따복 공동체의 이 마크를 보면 블록체인 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의 채점 제가 그렇게 책에서 블록체인을 만물같이 뭐 공유인증 교환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나 평가가 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실시간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같이 만물같이 공유 교환 뭐 만물같이 평가 인정 공유 교환망. 자기도 이런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거예요? 그게 번역한 순서예요. 거야. 우리나라 말. 그게 순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블록체인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네, 번역한 거예요. 단어에 없는 단어. 잘하면 쫓겨날 것 같아. 별로 없는 단어를 선생님이 이렇게 아니지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영어 단어에 우리가 영어 단어를 IMP를 제가 이해를 하고 IMP로 외국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한국말로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되는데. 원래 있던 한국 말이 아니래요. 아니죠. 그 말은. 아니죠. 조합한 네. 거죠. 우리 스스로 쫓겨날래요? 아니면 조용할래요? 아니, 없어. 그래서 제가 청소년 교육에 이게 질문이 청소년 교육의 제가 질문. 미래 전망 나왔는데 이제 곧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당부하건데 이런 사람은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교육감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이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이 있지 않냐. 그래서 기본이라는 말을 꺼내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최소한 연산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중학교 과정이라면은 뭐 이렇게 외국어 영어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부 떨어뜨려야 돼. 아, 자기만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책에 그러니까 나와. 무슨 읽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돼. 교육이 진짜 꽃피우려면은 기본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난 구구쌤 외우기 싫은데요. 오지 마. 알았어 외우지 마. 그러면 너 그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하던가 시간은 충분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몇 학년은 어느 정도 이런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속도, 공간, 과정, 지식 모든 것에 자율성을 줘야 돼. 그러면 진짜 엄마들 편해요. 그죠? 한국말 필요 없죠. 그런가? 자율성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불안하잖아. 천재들이 다른 훨씬 다 많아요. 그런 사회니까 안 불안하죠. 우리 그런 사회니까. 누구나 다 그래. 아니, 근데 그 그룹에 들어가면 내 모임의 엄마의 강남의 엄마들은 그렇게 인정이 안 돼. 그 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면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건데 평가 기준 자체가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화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과도기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벌 사회도 있었고 이렇게 뭔가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었잖아요. 허연, 지연. 있었죠. 학연, 지연, 혈연 다 있었죠. 근데 재밌게도 지금까지의 그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평판이고 그게 맞아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이고 인심이고 그랬던 거죠. 맞아요. 그게 그 블록체인이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 인정에 흘러 있었던 거야 이미.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돈을 벌고 성공을 했는데 안 행복해. 맞아. 그 행복도에 그게 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 평가되고 있는 거. 그 사람은 언제만 행복하냐면은 돈 쓰면서 자기 얘기 크게 할 때만 행복해. 술자리에서. 그럼 다들 그냥 아쉬우니까 들어줘. 이 사람이 오늘 술자리에서 100만 원 쓰니까 그냥 그래. 돈 쓰는 놈 막 얘기해야지. 그래 얘기해라. 아이씨. 그래 표정은 이렇지는 않아. 그냥 네. 가면서 아씨. 도대체 얘기할 기회를 안 줘. 말이 가면서 말이 돌려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거야. 그게 돈이면 다냐? 뭐 이런. 이 사람은 돈 쓰고 밥 먹고 집에 가는데 기분이 안 좋아. 왜? 가면서 자기 뒷담화 까는 게 막 귀로 들려.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블록체인망이었다는 거죠. 이미 블록체인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뒷담화가 블록체인이네. 뒷담화가 블록체인이야. 이미 정서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상담할 때 이제 막 하도 막 자기 왕따 당하고 예. 늘 뒷담화를 깐다 이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해요. 뒷담화는 앞담화보다는 좋지 않냐. 그렇지. 그나마. 상처를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문한 거. 그래서
청소년 교육의 미래 전망은요. 진로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쓴 것도 쭉 질문을 다 읽어줘요.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 그 자유방임이 필요하다. 진짜 자유방임. 맞아. 진짜 수학 좋아하는 애만 수학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가장 행복한 건데 사실. 가장 그러니까 무슨냐면 지금은 과정과 결과가 분리되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학창 시절 잘 참고 영어 수학 공부하면은 우병우 될 수 있었잖아요. 고시 통과하고 그죠. 근데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큰일 나요. 과정과 결과가 일치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그 장을 우리가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을 정말 미안해해야 돼요. 예. 진짜. 아니 공무원만 다 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주 진짜 전혀 잘못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현상을 잘못된 건 아는데 그걸 어떻게 그 미래학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무원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짜가 들어갈수록요 인공지능한테 취약해요. 다 잘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직업에 무슨 공짜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취약해. 근데 제가 강의에서 그랬어요. 뭐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공공근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데 일하게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얼마나 상해요. 월급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사실 인공지능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틀에 박힌 일은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결론은. 네, 없어지는 것들은 다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부자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사면은 그 예전 노인과 그 양반처럼 그게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야. 그 기계를 샀으니까 나머지는 더 이렇게 하인화되고 쉽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공무원들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죠, 맞죠? 학벌에 대한 중요도, 지금의 학벌의 중요도가 90%라면 15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금 90%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아니, 이미 아니죠. 그럼 이미 아닌데. 이미 아닌데 그냥 지금 이제 좀 전,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 좀 전에 10년 10년 전에 전. 만약에 학벌에 이랬다면 대한 15년 후에 지금부터 15년 후에는 15년 후에는 그렇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분야라면. 페이스북이 나온 이후에 되게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SNS 학벌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예전에 강의 때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셜 펀딩인가?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 막 50억까지도 막 와요. 괜찮은 거를. 근데 예전에는 이 펀딩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펀딩, 그러니까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학벌이 필요했어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 학위라고 그래가지고 2, 3개월짜리 뭐 학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NS 때문에 아까 그 먼지 우리 나군주 선생님께서 먼지 얘기했는데 저놈이 나랑 숨 쉬는 게 비슷한 먼지를 숨 쉬는 놈 같아. 그러면 아낌없이 돈을 줘요. SNS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야만 자기한테 기회가 생겼는데 요즘에는 학연, 혈연, 지연이 없이도 기회가 생기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학벌의 중요도가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학벌이 절대적이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서울대가 왜 중요했죠? 정부 자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안 나오면 이게 지원해주기가 좀 확률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그 에너지의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지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15년 감성으로. 후는 만약에 10년 전이 90%고 15년 후는 뭐 중요도 그러면 0 아니면 10? 10분의 1로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봐요.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생각을 모두 공유한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하나 단어를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본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학벌과 재벌의 시대였어요. 네. 학벌과 재벌. 네. 미래 사회는 뒤에 벌로 끝나요. 별로. 벌 받는다. 배워서 벌 받고 돈으로 제 벌 생각에는 땡벌의 시대인 거 아닐까 싶어요. 땡벌. 이게 무슨 냐면 땡벌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있어요. 강진이었죠, 강진. 네. 강진의 땡벌. 땡벌. 땡벌은 앰부시, 즉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물어버리거든요. 그게 땡벌이에요. 아, 숨어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시대다는 거예요. 학벌, 혈연지연 학연 없는 내공자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바로 땡벌의 시대다. 학벌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다. 실력. 땡벌의 시대다. 내공을 키워라. 내공을 키우는 땡벌의 시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튀어나와. 그럴 것 같아요. 땡벌들이. 그거를 조금 한 단어로 하면 양이 질을 지배하는 시대가 앞으로 오나요? 양이 질이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질 전환의 법칙이 있었는데 그렇지 옛날에 양질이었지. 인공지능하고 이 블록체인하고 SNS 세상은 질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질. 질이 모든 것이다. 실력이 실력. 실력이 그러면은 아무튼. 사람들도 뭐 학벌 뭐 무슨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별로 두지 않는 그런 심리 상태로 이렇게 당연히. 보편화된다. 되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회는 그런 땡벌의 시대가 와도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높이 평가한다든지 그렇진 않죠. 의식도 바뀌는 거지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땡벌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노벌이네요. 노벌? 그죠? 학벌, 재벌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벌 자체가 없어지는 노벌리티의 노벌이 아니고 난 노블이 아니라 노벌. 벌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재벌. 빠를 것 같아요, 그죠? 뻘. 근데 그 땡벌이 정확해요. 왜냐면은 뻘이 최근에 나온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애들의 아이디어가 막 세상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기업이 갑자기 벌에 쏘이는 거야. 대기업이 벌 한 마리에 쏘여가지고 정신을 휘청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땡벌 이렇게 하는 이제 그게 명수가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희귀한 어떤 사람이 극소수가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사회에 아주 퍼센트가 작은 퍼센트잖아요. 그 개인의 명수는 오히려 학벌이 좋은 사람이 뭐 할 때는 학벌이 좋은 사람이 막 많았는데 뭐 수천 명, 수만 명 몇십만 명 됐는데 그 땡벌은 그게 뭐 수천 명 뭐 이 정도 많아봤자.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편성 인식 뭐 그런. 자, 그러니까 학벌과 재벌, 학연, 혈연, 지연은 자연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그 이권을 권력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게 학연, 혈연, 지연이에요. 땡벌은 자연계에 있는 벌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점차적으로 생태계에 가까워진다. 라는 이야기도 자연 생태계에 점점 생태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강력하지. 네가 실력은 좋은데 미안해 얼굴이 안 이뻐 너가 실력은 좋은데 미안해 나랑 동문이 아니야 근데 나랑 동문이 있고 우리 나랑 같은 고향인 애가 있어 근데 너랑 실력이 비슷해 이거는 자연계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의미도 그 땡벌 사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파워다. 그러니까 정말 내공을 들여야 되고 그 양보단 질이다. 자연스럽다는 정말 우주적인 이게 이야기잖아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연스럽다는 우주가 주는 건데 그거를 정말 자기가 알게 되면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다 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어수선하고 복잡하잖아요. 체계가 아주 들잡혀서. 근데 보면은 다 이제
지식이냐 지혜냐잖아요. 지식은 머리에서 나오고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학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지혜고. 이제 그런데 지금 학벌이 이제 무너지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자연적인 게 각광을 받는 시대로 대두되는 거고, 민감하고 감수성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 일을 낼 때가 왔다는 거죠. 지혜할 때 해 때는 우리가 해명하다, 밝을 해자인데, 해하면은 참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식혜라는 게 생각나요. 식혜. 네, 식혜. 발효. 지혜는 발효죠. 발효. 해명, 식혜. 발효된다라는 것. 자기가, 진짜 성숙한다라는 것. 숙성된다. 물론 어떤 사람은, 홍어처럼 발효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식혜처럼 발효될 수도 있는 거고. 희읒은 해인데? 뭐? 다? 하늘인데? 태양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해라는 것을, 한자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태양인데. 그냥 동음으로서 그냥 느낌대로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자 공부할 때 보니까 한자가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따지지 않아요. 의미 같으면 얘네들이 파생돼요, 의미가. 그 말씀 하시니까 연관돼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늘 저한테 가르침을 준 것이 어렸을 때부터 유식한 자, 유지한 자 못하고 무지한 자, 무식한 자만 못하다. 우리 아버지 말이거든요. 아무리 검색 찾아봐도 안 나온 말이네. 처음 듣는 말이네. 유식한 자, 유지한 자 못하고 무지한 자, 무식한 자 못하다. 금방 떠올라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유지는 응? 유지한다는 거 이렇게 아니죠. 아는 거? 아까 얘기했던 지식과 지혜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놈은 응? 지혜로운 자만 못하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놈은 응? 유식한 사람보다도 유식한 자만, 아니 무식한 자만 또 못한 놈이다. 나는 그것이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박혀가지고 누가 지혜 얘기하면은 아버지 말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를 까는 사람들이 논의하는 게 대부분 탁상 행정. 맞아. 현장 모르는. 왜냐면 현장에 대한 어떤 경험이 너무 없어. 그리고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탁상 치니까 죽기도 해 하는 시대인데.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탁상 행정의 정말 미세먼지 대책 굉장히 까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박원순 지지 밴드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박원순의 미세먼지 정책은 이게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쭉 얘기해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 주변에 참모가 없다라는 코청기 아까 말씀하셨죠. 코청기, 코스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상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대응하면 안 돼요. 그 대응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지속 가능성이 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후 경유차가 서울 시내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에 어떤 가난한 사람을 역차별하게 되는 너무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차기 서울시장으로도 되면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러면 바꿔야죠. 차기 서울시장은 전혀 의외의 인물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땡볼이 나와야 돼. 차라리 땡볼로 하는 게 낫다. 안 되겠다. 누구야 그분이? 이 정도의 정책으로는 이거는 너무 어둡다. 양기대 어두워. 시장에 가능성이 있네요. 이 논리면. 너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정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우리가 SNS를 통해서
그걸 굉장히 확산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이 논리가 딱 맞네. 양시장한테 꼭 얘기해. 그래야 우리가 그 어. 투표를 하더라도 땡벌이라고 하니까 시장님 화이팅 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투표를 하게 돼요.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다음 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시니어들의 행복한 10년.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 전후 55년에서 65년 또는 크게 보면 6.25 때부터 그렇죠. 6.25 65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붐 세대인데 피크가 58년. 58년이 중심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저는 59년생인데 1년 선배들인데 왜 피크 베이비붐이냐고 그러니까 그때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100만 명. 지금 40만이 깨졌잖아요. 이제 깨졌잖아요. 이제 작년에 39만 명으로 깨졌는데 100만 명을 돌파. 100만 명. 58년. 아까 55년생부터인데 59년이 피크를 때렸어요. 지금 20대 58년생.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은 아까 빅데이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진정한 파트너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베이비붐 세대가 인공지능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이 지구의 문명의 설계자예요. 인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그 자신감으로 자기들의 행복을 과감하게 찾아 나서야 된다. 즉 20대 30대 또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까지 돈 버느라고 뭐 자식 새끼 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아니 잠깐만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야. 진짜 내 행복이 뭐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굉장히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돼. 그러면 뭐가 되냐? 이분들이 돈이 있잖아요. 저축해놓은 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들이 나 욜로 할 거야. 나 욜로족이야. 나 인생 하나뿐인데 근데 돈이 없어. 욜로가 안 돼. 세계여행을 가고 싶으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있는 가장 많은 세대가 1차 베이비붐 세대란 말이에요. 왜냐면 성장기에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저축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자기 행복에 관심을 돌리고 그 행복 추구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의 그걸 자꾸 자극을 줘.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동안 고생하지 않았냐. 이제 행복해야지. 그러면서 행복에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막 자극을 줘.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 2차 베이비붐 세대 그다음에 2000년대생 이후한테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요. 그러니까 산업 시대의 리더였지만 그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실제로 지금도 또다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자 해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시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한 시도를 해야 되는 시대다 지금이. 그러면 그것이 할 수도 있고 이미 여력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올인을 하고 난 다 쓰고 주고 버릴 거야. 이런 정신으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변형된 방법이더라도 그렇죠. 시범을 보이려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쓰고 죽어야 되는데. 오직 쓰고 죽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모든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걸 다 써버리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엄마, 아빠, 집 2채는 남겨둬야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다 쓰고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소비가 진작되고,
그게 오히려 건강한 소비도 되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뭔가 의식이 깨어나는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연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베이비붐 세대야. 이미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면 연로하다가 골로 간다고 있잖아요. 진짜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실 지구를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왔지. 끌고 왔고 베이비부머 시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새로워졌잖아요. 로큰롤서부터, 그렇죠. 청바지서부터, 그렇죠. 육아서, 전서부터 모든 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렇죠. 거기에다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춰져 가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막 산업 역군으로 뛰다 보니까 뭘 못했냐 하면 즐거움이 뭔지에 대한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너무 안 했지. 그걸 몰라요. 너무 안 했지.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연애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나 우스운 얘기 하나. 중매 결혼하고. 너무나 우스운 게 하나 뭐냐면 제 남편이 제가 볼 때 너무 놀라운 게 낚시를 가면 겁이 난다는 거예요. 낚시를 가면. 왜? 다른 사람하고 낚시를 갔는데 겁이 난대. 그래서 왜 겁이 나냐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얘기 다 하면 밤새도록 할 얘기 다 하고 나면 밤새도록 어떡하냐. 그러니까 대화에 놀 줄을 몰라. 대화 방법도 놀 줄을 모르고, 몰라. 놀 줄도 모르고 그냥 일만 했던 것이고 이게 남 얘기겠냐 이거죠. 이게 남 얘기.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그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정말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식들이 이제 또 손주들이 이렇게 이제 뭐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손주들이 자리를 잡아오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건강하게 뭔가 자기의 놀거리, 먹거리, 취미거리를 가지고 행복할 때 그들 또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냐. 주는 거 한계가 있는 거고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올드보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기들이 능숙한 오프라인의 구축과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 그 부분에서 행복을 좀 많이 추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중간 역할이고 또 이제 우리 한참 후배들은 뭐냐면 온라인에서 행복에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돈 없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나오고 또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오프라인에서의 또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러면 중간에 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조율하는 시대가 됐어요. 세대가 이제 제가 이제 곧 50이니까 내년에 이제 뭐냐면은 뭔가 어떤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됐죠. 왜냐면 이렇게 오프라인 어쩌고 하는 시대는 사실 작가님 시대가 그게 이제 끝이야. 끝이야. 그 이제 그 다음 세대를 가교하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다 같이 행복의 다양성을 더 확장시켜 나가자는 것이죠. 행복의 다양성. 그래서 너 그렇게 행복하니? 아니야,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어. 이렇게 뭔가 행복의 경쟁? 이렇게.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아니야, 이게 재밌어. 아니, 이게 재밌어. 이런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행복의 경쟁. 작가님 그런 말씀에 거의 동의는 하지만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훈수파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참 어렵죠. 적응하기가. 뭐냐면 중학교 들어갈 때 3대1을 뚫고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4대1 뚫고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갈 때 5대1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대학교 아마 전체 뽑는 게 10만 명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경쟁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100만 명을 출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90만 명 태어났으니 중학교부터 떨어지니까 그런 게 몸이 배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 여유가 있겠어요. 머리는 알아. 야,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사회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조장을 해버리는 거죠. 자, 역으로 그게 뭘 얘기하냐면
잠재 시장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잠재 시장이. 왜? 아니, 글쎄, 안다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 몸이 늦게 되는데, 머리는 느껴, 가슴이 막. 이 사람들이 늦바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몽이 늦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행복 예, 계몽. 그렇죠. 행복 계명. 계몽. 행복 계몽이 들어가는 행복 거죠. 계몽이 들어갈 거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붐이 일어날 거예요. 행복과 그 취미와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제가 그랬잖아요. 새로운 그때 시장이죠. 매년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작년에 40만 명도 태어나지 않아. 지금 뭐 공무원 시험 보는데 50대 1이다. 그게 무슨 경쟁률이에요. 옛날에 따지면 경쟁률 아니야. 근데 지금 더 아우성이잖아. 아니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됐으니. 그렇지, 옛날에는. 아유,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 젊은 세대들이 에이 안 믿을 것 같아. 에? 막 그 시골 동네 가면은 진짜 대학교 들어가면 현수막 붙여주고 그러니까 늦바람하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노스텔지어라고 하던데 그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향수를 자극하는 사업이 앞으로 뜰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자본이 충분하고 그들이 과거에 즐겼던 그 감성을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극을 해서 살짝. 그러니까 무슨 대표적인 얘기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네? 거랑? 대표적인 게 어떤 거? 향수가 같은 게 어떤 게 이게 있어요? 중요해. 핵심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에요. 그게 일단 베이비붐을 베이직하기는 음악이 있을 것이고요. 음악, 당시에 음악이 있을 것이고 당시에 음식 문화가 있을 거고 LP판 많이 늘었다잖아요. 음식 문화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집은 전원주택? 옛날에 다 전원주택 샀잖아요. 아파트가 없었잖아. 전원주택에 다시 관심이 세컨하우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독주택 간다는 거죠. 흐름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가 아닌 옛날엔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시 돌아간다 보면 사실 자연 속에서 산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하는 단독주택이 사실은 진짜 집이거든요. 펜션. 그러니까 아파트는 집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 데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리 가면 모르지만 수도권에 1시간 이내에 교통편한 편리시설이 있는 맑은 고시를 말 수 있는 말 그대로 제가 말하면 숲세권이죠. 자 아주 제가 사소하게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화분에서 한 이렇게 30cm 30cm 정도에 되는 화분에서 자라는 4개의 벼 4개의 벽? 논벼 논벼. 나라 벼. 벼, 보리.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굉장히 익숙하게 봐왔던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상품화하는 방식. 예, 그런 거죠. 그 노스텔지어를 자극한대요, 향수를. 지금 네.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싶은 곳은 어디냐 하면은요. 집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내가 뭐 산속의 집 이런 거 절대 절대 아니고요. 아니죠. 네. 서로가 콘텐츠가 맞고 좀 재밌을 듯한 친구들 동창은 아니고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어느 집에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으로. 방은 다 각각이고 그런데 이제 뭐가 같으냐 하면 주방을 같이 쓰고 그 공동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유는 그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인데 그것이 이제 수준 있는 어떠한 이제 고리들끼리 그것이 쉐어하우스. 가장 앞으로 뜰 거예요. 라보터면에도 난 그런 걸 하고 싶어. 코하우싱. 그러니까 그런 데 가고 싶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무지하게 기타를 잘 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행을 글을 잘 쓰고 뭘 잘하고, 뭐 이런 거. 춤을 잘 추고 네. 중요해. 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쉐어하우스를 그런 하는 것도 거예요. 아니 그 중에서 심리학 상담 잘하는 사람 그 있고.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거기는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대화가 되는 곳이죠. 예.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 있고 뭐 있고 이렇게 그것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런 데를 원하는 거지 뉴타운. 내 집이 안 필요하잖아요. 지금 지금 집 공유 구조를 시대니까. 지금 집을 리모델링 안 한대요. 왜? 카페 너무 좋죠. 집은 잠만 자잖아. 맞아.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눈 뜨면 나가자 이거예요. 눈 뜨면 밖에 나가자. 걷자.
약속을 쓰면 걷자. 혹시 위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위워크라고. 아, 함께 걷자? 위워크라고 어.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뜻인데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어요. 그게 손정희가 5억을 투자한 공유 미팅 공간이에요. 근데 삼성역에 역삼에 남대문에 있는데 그 안에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게 한 명부터 100명까지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근데 커피 공짜, 맥주 공짜. 예? 뭘 내 그러면? 오로지 사람과 컴퓨터를 갖고 들어가면 돼.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야말로 유연성이죠. 내가 현재 비즈니스 하는 스타트업이야. 혼자 쓰는 공간을 빌리는 거야. 근데 내가 좀 늘었어. 그러면 3명짜리 공간을 빌리는 거야. 또 기업이 커서 30명이 필요해. 그럼 30명짜리 공간을 빌려서 쓸 수 있는데 빌리는 돈을 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2개월치 월세만 내면 돼. 그게 얼마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책상 없이 쓰는 게 한 50만 원도 하는 것 같고 2개월 동안? 책상 하나 1개월에 근데 뭐 근데 보증금이란 게 이게 월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사무실 하나 공간 갖고 싶다 하면 좀 비싸더라.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한국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여기 사무실 하나 얻었어. 그러면 전 세계 2,500개의 위워크에 공유 공간을 다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뉴욕 맨하탄에 가면 맨하탄에도 한 수십 개가 있어. 그럼 거기 있는 공간을 내가 예약을 해서 여기 어디예요? 위워크라니까요. 위워크. 위워크라고 처음하니까. 위워크. 근데 이 공간 자체들이 딱 이 스타트업이 안에서 뭐 커뮤니티 형성이 돼서 내가 만약에 뭐 광고가 필요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서로 그 안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도와주는 거야. 공유 사무실이네요. 코엑스 안에 있는 NC소프트가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NC소프트인데 한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지하 1층에 한 100명짜리 공간이 있고 뭐 그냥 3층부터 9층에 다 쓰더라고. 근데 건물 통째로 다 임대를 내는 거야. 이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손들이가 오징어 투자했으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이게 이미 전 세계적인 이 프랜차이즈 많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소도시 한 2, 3만 있는 공간이 다 들어간대요. 대한민국 모든 공간이 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그냥 기업을 통째로 건물 임대를 해서 그냥 우리 같은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어쨌든 보증금 없지. 인터뷰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그런. 한 달씩 월세를 내. 그렇지, 매일 월세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에 같은 거죠. 근데 사무실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사무실을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크게 쓰기도 하고 작게 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전세가 된다고요. 전세가. 국내도 막 몇 개 있고요. 많아요, 지금. 해외에도 좀 있고. 우리나라에 그게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가봐야겠다. 한번 가보시면 지금 예약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도 역사람들 위협부 쳐보시면 어디든 다 결혼할 수 있다니까. 제가 알기로 남대문 안 가보는데 남대문이 가장 멋있대요. 남대문이? 네, 남대문 공간이 거기가 가장 멋있는 공간에 그야말로 쫙 그냥 조망이 되고 최고의 위치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월세만 내고 쓸 수 있다? 이건 엄청나게 보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커뮤니티도 형성되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공간을 돈 내고 쓰는 공간도 있지만 돈 내고 안 내고 쓰는 공간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서로가 다 몰려야 되거든. 모이고 몰리고 이래야 뭐가 일어나니까 이제 미리 그런 걸 열어주는 거지. 열어주면 그 식당에 가서 마음에 들면 자꾸 거길 가는 것처럼 나를 익숙하게 고객들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북 콘서트를 했어요. 그 어떤 팟캐스트 콘서트에서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책 소개가 길이 있는 줄 알고 책을 열심히 봤는데 뭐 물론 길이 몇 개 뭐 있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는 관계가 길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책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한테 길이 있는 거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러니까 예전엔 책의 길이 있으면 요즘엔 관계의 길이 있다. 그런 컨셉인 거죠. 지금 움직임들은. 관계, 네트워크죠.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예전에 그 옷가게에서 옷 장사를 하는 것도 인문학인데 단지 그것이 책으로 쓰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문장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건 엄청난 인문학이라는 거죠. 인문학이라는 정의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죠? 그냥 인문학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그냥 내릴 수가 있나요? 그냥 사람과 관련된 뭐 근본 뭐 내지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 인류학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껌 씹는 법까지 다 연구하고 뭐 이런 건데. 너무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죠. 거의 모든 거니까 인문학은 그냥 네, 사는 네, 모든 것. 그렇죠. 역사, 문학, 철학. 정의를 하려니까 뭐가 안 되더라고. 모든 인문학은 굳이 정의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네. 없는 근데 정도예요. 인문학의 어떤 그 대칭적인 학문이 있다면 예, 저는 천문학 하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허. 재밌다. 인문학과 천문학만 있을 뿐이다.